자, 지난 시간까지 상담 이론 그리고 상담 실제 각 3시간씩 해가지고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담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길게 짧게 뭐 자세히 또는 대충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그런 상담 사례는 전부 이 책 속에 다 있는 얘기들인데, 이 책에는 이 사례들이 그 부분에 이렇게 흩어져서 배치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강좌에서는 이 사례들을 한 군데로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모아서 이제 13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상담 사례 몇 개를 다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사례. 제목을 이제 호흡의 길이 있다 이렇게 붙여봤는데, 제가 셀프 스캔 심리 상담을 얘기하면서 이게 다른 여타 상담들하고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이 뭐라고 했죠? 셀프 스캔 같은 것들을 익혀가지고 이게 바탕이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리고 셀프 스캔의 바탕이 되는 게 뭐예요? 이 호흡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호흡관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내담자한테 안내하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상담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담자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요. 회사원인데 이제 스트레스로 불면에 시달려서 이런 증상을 가지고서 이제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보통 이제 상담할 때는 따로 별칭은 쓰지는 않지만 이걸 사례로 정리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 내담자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이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별칭을 선잠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이제 선잠님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호소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냥 뒤척이다가 정 안 되겠으면 수면제를 먹기도 하고, 근데 수면제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자고 일어나도 푹 잤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평소에도 컨디션이 안 좋다. 자,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분은 이제 상사하고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뭐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왜 못 자는지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쭉 파고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이 상담을 이끌어 갔냐 하는 것에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줄 긋은 게 이제 그 상담자의 말이고요. 이 다운표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 내담자의 말입니다. 우선 볼게요. 자, 먼저 숨부터 살펴봅시다. 지금 숨을 어떻게 쉬고 있죠? 네. 조금 전까지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었는데 숨을 살펴보니까 제가 조금 얕고 빠른 숨을 쉬고 있네요. 이때는 이제 실제로 숨을 쉬어보게 한 거죠. 한 1, 2분 이렇게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안내를 한 겁니다. 잠깐 눈을 감고 몸에 힘을 빼고 즐거운 생각을 떠올리면서 숨을 느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쭉 해보고, 휴가 가서 편히 쉬던 때를 떠올리니까 숨이 편안해지네요. 이렇게 대답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럼 이번에는 어제 상사한테 욕을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물론 숨을 의식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사한테 욕을 하고 나서 찾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해본 거죠. 하면서 그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몸이 떨리네요. 숨이 막힙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어떤지에 대한 통찰이 없었죠. 근데 이걸 다시 이제 복기를 하면서 지금 와서 이제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걸 발견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마음에 따라서 숨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숨을 잘 살피면 마음을 살필 수 있게 되죠. 또한 숨을 의식하면서 쉬게 되면 감정이 일어나서 커지는 것을 금방 알아차려서 조절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을 때 숨을 살펴보세요. 걱정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살피는 요령 같은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예, 알았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뭐 그렇다고 바로 잠이 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불안에 빠지면서 생각에 빠지고 대책 없는 그런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됐고, 그럼 다음 시간에 숨을 살피면서 뭘 알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하면서 이제 전개가 됐어요.
자, 이 상담을 살펴보자면, 이제 내담자는 처음에 와가지고 자기가 감정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상사한테 해서는 안 될 욕까지 하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 조절 같은 것도 잘 안 된다 하는 얘기들을 했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잠도 잘 못 자고 있고 막 그렇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이때 이제 상담자는 바로 그 문제를 분석하고 들어가기보다는 내담자가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응 방식,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호흡 명상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걸 해볼 수 있도록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안내를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필요성도 얘기를 하고 해서 이 내담자가 상담자의 안내를 금방 이해하고 해보겠다는 의욕을 보였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내담자는 아주 진지하고 솔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내담자는 이 상담에 찾아오기 전에 이미 수많은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면서 문제 해결해 보려고, 잠을 들어보려고 온갖 방법들을 해봤는데 어떤 것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었던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탐색하지 않고 바로 상담을 하게 되면 바로 문제를 시도하려고 해결하는 것은 이제 이 내담자가 책 읽고 자기가 해봤던 그런 것에다가 또 플러스 실패 경험 하나, 이렇게 될 확률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담자가 사고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게 되면 그 나물에 그 밥식으로 되죠. 또 같은 지점에서 또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실패했는지 같은 것들을 제대로 알고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갖고 들어가면은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전과 다름없는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셀프 스캔을 안내하고 하도록 한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됐던 것이 잠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일단 접어두고 내담자한테 호흡감부터 시작하면서 셀프 스캔을 안내했고요.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이제 알게 되면서 문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내담자가 그걸 해냈고요. 자기가 가진 습관적인 사고방식이나 대응 방식을 멈추고, 그 나물에 그 밥식으로 되는 것을 멈추고, 이제 동시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그런 상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스캔을 안내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 특징으로 드러난 그런 상담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상담 사례.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 보인다. 이제 깨어있기의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해준 그런 상담인데요. 이분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그 참나온 방송에 이제 왔던 그런 분인데, 방송 상담을 했던 분이었는데, 별칭을 파랑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이었고, 4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뒤늦게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화가가 되어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런 화가로서 그림 그리는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왠지 모를 허무감에 계속 이제 힘들어하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도 어째서 허탈하고 허무하고 이게 만족스럽지 않느냐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해서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찾아왔었고요. 이제 상담이 어떻게 전개되었냐면, 자기 마음에 깨어있지 못하면 안팎의 온갖 흐름에 휩쓸리고 맙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현상이죠. 누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신이 다른 것에 팔려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눈이 머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내담자가 제가 왜 만족스럽지 않고 허무했는지 알겠습니다. 저 자신을 잃어버렸던 거네요. 라고 이제 현상을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각, 생각, 감정에 깨어 있어야 해요.
아이를 보면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사랑의 기운을 화폭에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훌륭한 영감이 있을까요? 일상에 깨어 있으면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 영감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데 자연을 화폭에 옮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영감을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몰입을 하면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그런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고 했는데 영감이 생기지 않고 이게 그림을 그리면서도 뭔가 쫓기고 하는 그런 느낌이 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아내와 아이들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돈벌이를 다 썼고 상업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하니까 이제 그것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생각들이 쭉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영감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는 그런 욕구가 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분한테 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아직 어린 상태였거든요. 아이를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순간 아이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그 마음에 깨어 있으면 그걸 충분히 느끼면 어떨까요? 그 사랑의 기운 이런 것들이 만약에 화폭에 당겨진다면 어떨까 하는 걸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뭔가 들으면서 솔깃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고 일단 이제 깨어 있고 싶다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이걸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한 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내 느낌, 생각, 행동에 감정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차츰차츰 보이기 시작하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습관의 힘에 외부 환경의 힘에 아무 대책 없이 휩쓸리고 말죠. 급류에 떼너려가다 구명줄을 잡은 것처럼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보여요. 이렇게 이제 안내를 했고 이분이 이제 이 작업을 해 가면서 비로소 이제 자기 아이도 그려보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영감을 얻을 수 있었고 이 허무감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내담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도 이게 이제 아버지가 막 반대하고 해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서 뭐 요새 시집도 하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단을 내려가지고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 하고 아버지하고 단판도 짓고 그래가지고 뒤늦게 이제 미술대학도 가고 졸업해가지고 화가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왜 허무감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건데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봤지만 그게 그런 건가 하고 좀 막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확실히 알고자 상담을 하러 왔는데 상담자는 내담자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이걸 밝혀간 거예요. 근데 해답은 사실은 내담자 자신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담자가 자신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호흡관을 해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연습을 꾸준히 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되고 있었던 그런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고요. 그 마음의 변화를 그 즉시 알아차리면 이 습관에 끌려갈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정신이 팔리는 그것도 멈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관심이고 이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내담자의 마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가장으로서 가지는 책임감이었었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예술가로서 가지고 있는 그 창의 욕구하고 내담자의 일상적인 삶 이것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통합될 수 있다. 그걸 연관시켜서 문제에 접근했고 내담자는 미처 이제 그걸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 상담자의 제안에 이제 마음을 열면서 이걸 발견해냈고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보면서 사랑스러웠던 마음은 그거대로 또 가장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은 그거대로 또 영감을 가진 그런 그림을 그리겠다 하는 그런 또 욕구도 그거대로 따로따로 있었던 것들이 이제 이 통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기 쉬운 그런 것들, 그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에 깨어 있어서 그걸 포착해가지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그쪽으로 안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셀프 스캔을 해가면서 깨어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상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례. 내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주의 상담인데요. 이 내담자는 30대 중반 여성이었었고,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데 논문을 못 써가지고, 논문 쓰는데 너무 막연하고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러 왔는데, 별칭은 이제 바람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람님은 논문을 써야 하는데 전혀 손에 잡히지 않아요. 자료를 모으거나 조사를 하거나 한 줄이라도 써야 되는데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거나 딴짓을 하고 있어요. 올해 안으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 부담감만 느끼고 있지 실제로 하는 것이 없어요. 라고 했어요. 참 딱하죠? 자, 그래서 이제 상담을 진행해 갑니다. 논문을 어떻게 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논문을 그냥 남들처럼 대충 쓰고 싶진 않아요. 국제적으로 유명한 학술지에 실릴 정도로 인정받는 제대로 된 논문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논문을 쓰는 목적이 뭐예요? 학위를 받으려고 쓰죠. 근데 왜 학술지에 실릴 생각을 하나요? 학위를 받고 나서 연구를 열심히 해서 논문을 쓰면 학술지에 실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막 생각해보면 맞죠. 논문은 학위를 받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학위를 받을 수 있게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유명 학술지에 실릴 정도의 논문을 쓰고 싶어 할까? 이건 이제 찾아보게 된 거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완벽주의 성향이 오히려 바람님이 필요한 일을 하는데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어쩌면 완벽주의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벽주의 때문에 이 사람이 고생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됐던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이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걸 제시해 줬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멈추고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 셀프 스캔 연습이죠? 그러면 완벽주의가 보일 거예요. 완벽주의는 일종의 환상이기 때문에 이걸 직면하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살피는 것을 연습해 두면 자연스럽게 완벽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죠. 이 상담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완벽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내담자는 논문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평소에 자기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유도 알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난하는 것도 멈출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거의 논문을 완성했고 강의도 자신 있고 활기차게 이전과 다르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현실의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이제 완벽주의의 특징이거든요. 이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면 만족할 줄 모르게 되죠. 그리고 정신없이 계속 욕구만 키워서 계속 좌절하게 됩니다. 이룰 수 없는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또 자기를 비난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죠. 이거를 이제 아무리 생각을 깊이 해도 이걸 풀 수가 없어요. 대신 멈추고 딱 바라보아서 이러고 있구나 하면서 현실성을 회복할 때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현실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 그리고 현실적 한계,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보고 여기에 필요한 알맞은 노력을 하게 되면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능력이 키워진 만큼 이제 효율도 나게 되고요. 그런데 완벽주의라는 허상에 사로잡히면 초조감과 걱정만 들게 되고 기왕에 갖고 있던 자신의 잠재력마저 제대로 발휘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 꼭 필요하고 아주 유용한 그런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때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이런 손해만 막심한 이런 행동을 멈출 수가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사례라고 하겠고요.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그냥 눈물이 나요 하고 슬픔. 이게 주제가 된 그런 사연인데요. 3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 회사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족이 연이어서 계속 돌아가셨어요.
이것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별칭을 상실이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석 달 전에 둘째 누나가 죽었습니다. 작년에는 첫째 누나가 죽었고 부모님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연이어 돌아가셨어요. 이제 제 가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게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만 듭니다. 망연자실이죠. 그래서 이제 상담이 쭉 진행되는 과정의 일부분을 이제 보자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3개월 전에 죽은 누나 얘기를 이렇게 해 가면서 이제 이렇게 내담자가 울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꿈에도 가끔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서는 말없이 나를 보면서 방긋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이제 가야 해, 잘 있어 하고 멀리 사라지지요. 꿈속에서 저는 누나한테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깨고 나면 그냥 눈물이 또 나요.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을 해석해 준 거예요. 아마도 상실님 잠재의식에서 그만 누나를 놓아주라고 하는 것 같네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누나는 잘 있으니 죄의식 갖지 말고 내 삶을 잘 살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꿈에서 누나가 했던 말은 사실은 이 내담자의 이 숨은 잠재의식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이 그런 뜻일까요? 사실 꿈이 어떤 뜻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상실님은 아직 슬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잠재의식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런 꿈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어요. 아무튼 그간 겪었던 불행한 일들을 이제는 정리하고 상실님 자신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것을 부모님이나 누나들이 좋아할까 하는 생각도 했죠. 그래서 심리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마음 아픈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자신이 슬픔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 장면에서 벌써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이 심리 공부를 해가지고 심리 상담자가 돼서 활동을 해도 역할을 잘 하죠.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주는, 격려하는 얘기를 했죠. 슬픔 속에서 정말 마음 깊이 내려가 보신 것 같네요. 그리고 최선의 길을 스스로 찾으신 것 같습니다. 응원할게요. 이렇게 이제 상담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방송 중에 이 상담이 제일 청취 수도 많고 인기가 있었던 상담이었거든요. 이 상담을 마치고 내담자는 이제 온라인 대학 상담심리학과에 편입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이 상담 이후 1년쯤 지나서 이제 다시 만났는데 몰라볼 정도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픔을 대하는 깊은 공감적인 태도와 함께 사람이 가벼워졌어요. 가벼울 줄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머로 가볍게 넘기면서 슬픔에 빠진 사람한테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크고 넓은 마음을 갖춰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겪었던 그 큰 슬픔을 잘 승화해낸 거죠. 잘 소화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보면 사람이 겪는 모든 감정은 다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습니다. 슬픔, 이것도 쓰임새가 있어요. 좋은 감정이라고 붙잡으려 하고 싫은 감정이라고 밀쳐내려고 하는 것이 뭐 인간적이긴 하지만 이건 어리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을 승화시켜서 자신의 삶이 더 깊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든 반갑게 맞이하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잘 활용한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슬픔을 승화시키면 정말 순결한 고귀함이 된다. 슬픔은 눈물을 동반하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깨끗이 씻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고결하게 해주는 그런 힘을 담고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슬픔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 잠기고 느낄 때, 이럴 때 정화가 일어나고 슬픔과 고통이 이제 아름다움, 고결함으로 승화될 수 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사례였습니다. 이 5번째. 끊이지 않는 잡념, 의심증인데요. 이걸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40대 후반 여성이었고 가정주부인데 원인 모를 불안과 괴로움을 호소했어요. 이제 갈대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원인을 찾으려고 통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전 늘 불안해요. 이렇게 내면의 불안함. 그래서 상담이 좀 진행이 될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부모님의 애정을 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못 맺는 것 같아요. 책에서도 그렇게 봤고 이전 상담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안다고.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애정 결핍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느끼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라고 이렇게 직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제 부모님이 저한테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재차 직면이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경계를 하며 긴장을 풀지 못하는 것은 지금 갈대님이 의심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이지 부모님 탓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담자가 여기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언성을 높이면서 이해가 안 돼요. 부모님이 사랑을 줬더라면 제가 마음속에 의심덩어리를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심하고 하는 것도 부모님 탓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째서 제 책임이라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또 차분하게 누구 책임이냐 하며 시비를 가리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내고 있는 경계심을 어떻게 해볼 생각은 않고 부모님 탓을 하고 있으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분명히 말하지만 어릴 때 경험이 지금의 갈대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갈대님 자신이 붙들고 놓지 않는 생각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직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다툼처럼 보일 수도 있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대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뚜렷한 상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 상담 저 상담 찾아다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상담에서도 물론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죠. 그러니까 뚜렷한 상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이제 끝났는데 이 내담자는 수많은 생각에 압도되어서 남의 말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였었고 피해의식이 심해서 쉽게 흥분하고 또 금방 자책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신을 성찰하는 연습이 되긴 했는데 아주 뿌리 깊은 의심증을 뽑아내는 데는 부족했고요. 원망은 많이 줄고 마음을 돌아볼 줄 알게 된 효과는 부분적으로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지나치게 의심이 많은 성향에서 수많은 잡념이 일어나고요. 마치 홍수가 밀려오는 것처럼 생각이 막 일어나면서 마음이 큰 혼란에 빠져버리게 되죠. 이 홍수가 나면 도로도 제 기능을 못하고 귀한 물건들이 물에 잠겨 망가지는 것처럼 이 생각의 홍수에 빠져버리게 되면 판단력이 상실되고 사랑이나 자비심, 선의지 같은 훌륭한 정신자원이 제 기능을 못하게 묻혀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충분한 기간 자성 상담을 통해서 의심증을 다스렸다면 확실하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제한된 여건에서 홍수를 막을 제방을 어느 정도 마련한 것 정도가 이 상담의 부분적인 효과고요. 실제 상담에서는 흡족한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마치기보다 이렇게 아쉬운 채로 부분적인 성과로 끝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담 사례를 살펴보는 첫째 시간에 이렇게 5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자, 어떠십니까?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이 좀 감이 잡히시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또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